조선시대의 교육. 조선시대의 교육은 전반적으로 유교가 영향을 미쳤는데 조선 전기에는 성리학이, 조선 후기에는 실학이 교육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성리학은 그 목적이 성현의 자리에 도달하는 것이므로 주된 교육 내용은 여러 유교의 경전이었다. 이에 비하여 실학은 경험적 실천 윤리에 기초하고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하였으며 교육 측면에서도 유학으로부터 벗어나 실용적인 학문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조선시대 교육적 인간상으로는 조선을 개국한 신진사대부는 조선의 교육적 인간상을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경전의 밝고 행실을 닦아 도와 덕을 겸비하여 사표가 될 만한 자, 시무에 대한 식견에 통하고 재능도 경제에 합당하여 공을 세울 만한 자, 문장을 익히고 서찰에 공을 들여 문한의 임무를 맡을 만한 자, 법률과 회계에 정밀하고 행정력에 통달해 백성을 다스리는 직을 맡을 만한 자, 병법을 탐구하고 용맹이 뛰어나 장수가 될 만한 자, 말타기와 활쏘기를 익히고 봉술과 투석에 능해 군무를 맡을 만한 자, 천문, 지리, 점술, 의학 중 한 가지 기회를 전공한 자. 조선시대는 유교를 이념으로 하였기에 한 분야의 전문가는 결코 이상적인 인간이 될 수 없었다. 조선시대의 교육적 인간상이 고려시대의 문장으로 나라를 빛내는 선비에서 경하게 밝고 행실을 수양한 선비로 바뀐 것은 고려시대는 사장, 문장력을 중시했으나 조선시대는 경학, 경전 해석력을 중시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교육적 인간상으로서의 선비. 선비는 학식과 덕성을 갖춘 인격의 소유자로 수기치인하는 군자를 의미한다. 맹자에 의하면 호연지기가 무르익은 대장부와 같은 의미로 지칭한다. 특성, 선비의 정신은 1차적으로 도덕적 기품을 갖추는 것이다. 또한 선비는 유교적인 도덕 규범을 실천하면서 대중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백성을 돌보아야 하는 사회적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선비가 관직에 나아가는 것은 자신이 쌓은 덕을 사회 속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지 부귀나 공명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다. 만약 관직을 얻지 못하면 학문에 정진하여 후진을 양성하는 것이 선비가 지향해야 할 삶의 방향이었다. 성리학의 전례. 고려말 성리학 사상의 전개. 성리학은 리를 갖춘 인간의 근원적 평등을 전제하므로 모든 인간을 천민으로 인정해 주어야 했다. 그것은 민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위민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의 존재를 논리적으로도 긍정하게 되므로 민의 경제 대책, 곧 민의 향상적인 재생산 기반을 마련하여 민의 처지를 향상시켜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민에 대한 지배층의 배려는 주자 성리학을 통해서 더욱 강조되었다. 이러한 민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지배층이 위민 정신에 입각해 은덕을 베푼 것이라기보다는 사회 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민 스스로의 요구를 지배층인 사대부가 어느 정도 수용한 결과 이루어진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요컨대 고려 후기 주자 성리학의 수용은 중국 송대의 성리학 성립의 배경이 그러하듯이 새로운 지배층의 성장과 그를 통한 현실 관계의 합리적 설명, 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무신집권기와 원간섭기, 공민왕 이후의 고려 후기 사회는 사회 변동기에 놓여 있었다. 생산력의 발전과 이를 통한 토지 분급제, 토지 소유 관계의 동요, 향소 부곡을 포함한 지방 제도의 변화가 있었고 새로운 생산력의 기반을 배경으로 신흥 세력이 성장했으며 원의 간섭과 요구에 의한 외압이 이와 같은 변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었다. 주자 성리학의 수용은 이러한 사회 변동에 대응하는 신흥 세력, 선진적 지배층의 논리의 결과였다. 주자 성리학의 수용은 고려 봉건 사회의 내적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역으로 고려 봉건 사회의 사회 변화를 더욱 촉진시키고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었다. 여말 선초의 성리학의 영향, 사서와 경학의 중시, 한당 유학의 영향을 받은 고려의 교육 내용은 오경과 삼사를 중심으로 하였고 과거 시험에서도 문학을 중심으로 하는 시, 부, 송 등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성리학의 영향으로 오경보다는 사서와 경학을 중시하는 풍조가 생겨났다. 도덕적 실천 강조. 고려에서는 한당 유학의 영향으로 문장력 있는 관리가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으나 성리학은 유교를 철학화, 내면화한 수기치인의 학문이었다. 따라서 수양을 통한 도덕적 실천을 강조하였다. 조선의 관학으로는 성균관,
조선 최초의 국립 고등교육기관으로 단순한 관리 양성뿐만 아니라 국가의 통치 이념을 창출하고 실현하는 중심 기관이었다. 조선시대 최고 학부인 성균관은 옛 성현에 대한 봉사 기능도 함께 지녔다. 이는 당시 학문의 목표가 성현이 되기를 바라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의실과 도서관, 기숙사의 역할을 했던 명륜당과 존경각, 동제와 서재 말고도 성현의 위패를 모신 대성전 등의 문묘를 두었다. 교육의 목적으로는 유교의 보급, 통치 이념으로서의 유교를 보급하는 것이 성균관이 주된 목적이었다. 고급 관리 양성, 통치 체제에 필요한 유교적 인재와 고급 관리들을 양성하는 것이 또 다른 성균관의 목적이었다. 성균관의 구조는 문묘, 대성전과 동무, 서무로 이루어져 이곳에 공자를 위시하여 유학의 발전에 기여한 선현들의 위패를 모셨다. 명륜당은 강학하던 곳이다. 성균관 유생들은 명륜당에서 글을 배우고 입겼으며 또한 왕이 직접 유생들에게 강시하던 곳이기도 했다. 존경각은 도서관으로 성현의 도를 싣고 있는 경전을 존경하여 받들어 지닌다는 뜻에서 존경이라 이름하고 사서 오경을 각각 100권씩 간직하여 열람하게 하였다. 여기에는 불교는 물론 노장 및 기타 잡류의 도서는 금지되었으며 농학 등의 기술계 서적도 수장되지 않았다. 동제와 서재, 성균관의 입학시험인 진사시험과 생원시험에 합격한 유생들이 기거하며 숙식하던 곳으로 기숙사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입학 자격으로는 생원, 진사시에 합격한 생원과 진사, 1번에서 결혼이 있을 경우 사학의 학생 중 소학과 사서 1경에 능통한 자, 나라의 공로가 있는 공신과 산품 이상 관리의 적자로서 소학에 통한 자, 일찍 문과나 생원 진사의 초시인 한성시나 향시에 합격한 자, 관리 중 입학을 원하는 자, 경향의 유학 중 우수자, 생원 진사로서 정규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상제생이라 하고 그 외의 재학생을 하제생이라 하여 엄격히 구분했다. 교육의 내용으로는 강독, 제술, 서법이 있었고 교육의 방법으로는 사서 오경의 구제지법을 주 과정으로 삼아 단계적으로 학습했다. 구제지법은 성균관 유생은 먼저 대학제에 들어가 대학을 배우고 일정한 시험을 통과해야만 그 다음 과정인 논어제에 들어가 공부할 수 있었다. 논어제에서도 같은 방식을 통해 맹자제, 중용제, 서제, 시제, 서제, 춘추제, 예기제, 역제의 순으로 과정을 이수했다. 구제의 과정을 마치면 그동안의 성적에 근거해서 과거에 응시할 기회를 얻었다. 학습 과목을 고정하고 각 단계에서의 성적에 따라 다음 단계로의 진급 또는 유급을 결정함으로써 각 개인의 능력에 따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성균관 유생의 생활로는 무상교육, 100% 무상으로 국가는 유생에게 기숙사, 식사를 제공하고 각종 물품을 무상으로 지급했다. 혜택으로는 군역, 부역 등을 면제받았으며 과거 시험에도 특전을 받았다. 성균관 유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시험도 있었고 성균관의 성적 우수자는 문과 초시를 면제해 주었다. 그러나 생원, 진사시에 합격하지 않고 사학에서 올라온 유생은 생원, 진사시를 보게 하였다. 원점 제도로는 성균관에 입학한 유생들은 동제와 서제로 나뉘어 기숙하면서 공부하였는데 이들은 아침 저녁을 먹을 때마다 식당에 비치된 명부인 도기에 서명하게 되어 있었다. 이것은 원점을 계산하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서 아침 저녁 2번 식당에 들어가 서명해야 원점 1점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원점은 오늘날의 출석 점수와 같은 것으로서 성균관 유생들로 하여금 동제 서재에 기숙하면서 학업에 열중하게 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원칙적으로 이 원점 300점을 취득한 자, 즉 성균관에서 통상 300일 이상 기숙하며 공부한 유생들에게만 관시, 성균관 유생에게만 응시할 수 있는 특전을 준 문과 초시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학령에 의한 규제, 성균관 유생들은 재학 중 학령의 적용을 받았는데 학령은 성균관 학칙인 동시에 관학의 학칙으로서 주자학 정신이 철저히 반영되어 있다. 학령은 조선시대 학교 교육에서 가장 대표되는 학교 규칙으로 유생의 학교 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약을 정한 것이다. 성균관 유생의 평가, 성균관 유생의 일상생활을 오늘날의 학생처에 해당하는 성균관 정록소에서 평가하여 선학부에 기록하였다. 선학부의 기록을 담당하는 사람은 학정, 학록이며 이 기록은 예조에 보고되어 과거 시험에 반영되었으며 학생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여러 가지 벌이 내려졌다. 가장 흔하게 내려진 벌은 정거였으며 특히 스승을 업신여긴 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히 다스렸다.
자치 활동으로는 유생들은 엄격한 생활 규칙에 매여 있으면서도 자치회를 구성하여 자율적 생활을 하였다. 자치회인 제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성균관의 공론이 되어 어떤 외부 간섭에도 굴복하지 않고 지켜졌다. 만약 지켜지지 않으면 유생들은 유소, 상소, 권당, 식당에 들어가지 않는 것, 공관, 성균관을 떠나는 것 등의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했다. 수학 기간은 일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대과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수학해야 하는 원점 제도가 있었기에 1년 정도는 머물렀다. 이 성균관의 생활로는 위의 학령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균관의 생활은 크게 두 가지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향사로 불리우며 주로 문묘에서 이루어지는 각종의 의례적인 행사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일상생활도 일정한 의례적인 절차에 의해 규제되고 있었다. 다른 하나는 사소와 오경으로 대표되는 유학의 기본 경전에 대한 학습과 여러 가지 문예적인 형식의 연습을 의미하는 강학이라는 활동이다. 강학 활동은 일과와 월과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부과되는 한편 엄격한 평가 방식에 의해서 관리되었다. 그리고 경전의 학습에 있어서 주석이 대표준적인 해석으로 전제되었기 때문에 성리학적 유학 이외의 다른 학풍과 서적들은 철저하게 금해졌다. 사부학당 조선시대 중앙 한성부의 각 부에 설치된 중등 정도의 관립교육기관이다. 동부학당, 서부학당, 남부학당, 중부학당으로 이루어져 있었기에 사학이라고도 한다. 사부학당은 성균관에 비하여 규모가 작고 교육 과정도 낮으며 교육 방법과 교육 내용 등에서는 성균관과 비슷했다. 따라서 성균관에 예속된 부속 학교와 같은 성격을 띠었으며 성균관과 달리 문묘를 설치하지 않고 교육만을 전달하였다. 교육의 목적으로는 생원, 진사시험 준비 및 성균관 진학 준비가 목적이었다. 입학 자격으로는 양반과 서민의 자제로 8세가 되면 입학을 허락하여 속가와 사서 오경을 위주로 가르쳤고 그 밖에 근사록과 제사 등을 다루었다. 15세가 되어 학문이 우수하여 승보 시에 합격하면 성균관에 진학시켰다. 교육의 내용으로는 소학이 필수 과목이고 효경, 사서, 오경, 문공, 가래집 등이 교육 내용이었다. 소학과 가래가 특히 중요한 교재였다. 소학은 사부학당의 필수 과목으로 사부학당의 학령이 되었으며 성균관에 진학하기 위한 승보시의 중요한 시험 과목 중 하나였다. 운영은 학생 정원은 학당마다 100명이었으며 기숙사 제도를 마련하여 학비 및 운영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했다. 교관 이하 학당에 필요한 모든 인원은 성균관에 소속된 인원이 파견되었다. 이에 따라 교수, 훈도 각 2명을 두고 성균관 관원으로 겸직하게 하였으나 뒤에는 각 1명씩을 감하는 대신 겸직을 없앴다. 또한 성균관 예조, 사헌부의 직원으로 하여금 학당의 수업 상태를 항상 감독하도록 하였다. 학당의 교원이 자주 갈려 교육이 잘 되지 않는 데서 오는 폐단을 시정하고 사학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30개월간 근속시키는 교관 구임법을 성종 8년에 시행하였다. 생활로는 학당에서는 5일마다 시험을 치르고 예조에서는 매달 시험을 쳐서 1년의 성적을 임금에게 보고하였다. 또한 15일은 제술, 15일은 경사를 감독하여 우수한 사람 5명을 뽑아 생원 진사시험에 직접 응시하게 하였으며 매년 실시되는 6월 회시의 우등자도 1명에서 2명은 생원 진사의 회시에 직접 응시하게 하였다. 그 밖에 유생에게 원점에 따라 알성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변화와 시험의 종류로는 이와 같이 나름의 독자적인 역할과 프로그램을 갖추지 못했던 점은 이후 사학의 운영이 부진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학 교육이 침체하는 경향은 임진왜란 이후, 즉 17세기에 들어서부터는 정원이 각 100인에서 5인으로 대폭 감축되고 있었던 사실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후 사학은 경화 자제들이 학적만 두고 여기에서 치루어지는 사학 생도를 대상으로 한 특별 시험에만 응시하는 관행에 따라 운영되었다. 즉 사학의 생도들은 6월 도회, 승보, 사학 합제 등 사학의 생도에게만 부여된 시험에 응시하거나 알성시, 전강, 황감제, 도기, 통독 등 성균관 유생과 사학의 생도에게 부여된 시험에 응시함으로써 거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경우에 주어지는 속과 회시나 덱과 회시에 직부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다.
국가는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여 사학정금록이라는 새로운 학적부를 만들어 서울의 유학 모두를 여기에 등록하게 하고 일정 기간 이곳에서 수학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같이 사학은 비록 그곳에서 수학할 경우 여러 가지 특전이 부여되었지만 17세기를 지나면서 상설 운영되는 학교로서의 역할보다는 서울 지역의 유생들이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반드시 적을 두어야 하는 서울의 향교로서 점차 자리 잡아갔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고유의 교육기관, 조선 초기의 모든 제도가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었으나 사부학당의 제도는 중국에서도 없었던 것을 고려할 유학 진흥의 현실적 요청에 따라 설치하여 발전을 본 것이다. 또한 행정 단위로 학당 설립의 기준을 마련했다는 것은 정치 행정력의 발전으로 볼 수 있다. 향교 향교는 국가에서 지방의 각 행정단위인 주북, 목, 군, 현의 성균관을 축소하여 설치한 유교 교육기관으로 지방에 세워진 중등 수준의 관학기관이다. 향교는 유교 문화 위에서 설립 운영된 교육기관으로 국가가 유교 문화 이념을 수용하기 위해서 중앙의 성균관과 연계시키면서 지방에 세운 것이다. 지방관의 주요 임무로 향교 운영의 실태와 결과는 지방관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감독되고 국가에 보고되었다. 수령 7사로 불리우는 지방관의 7가지 주요 직무 가운데 5번째 수명학교라는 조목으로서 학교 교육을 진행시키는 일이 포함되고 있는 것에서 국가의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을 읽을 수 있다. 이는 향교가 향촌만을 대상으로 한 교화의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교육의 목적으로는 성현에 대한 향사와 유생에게 유학을 교수함에 있으며 아울러 지방 문화의 향상 및 사풍진학 등 사회교육적인 기능도 지니고 있었다. 이는 향교의 역할 자체가 지방에서 관리 양성 이외에 또 그 지방의 유교적 미풍 양속 중심지로서의 과업도 담당해야 하는 데서 온 것이다. 따라서 향교 교관의 임무는 문자와 의식을 통하여 민간의 향풍을 순화하는 데 있었다. 입학 자격과 특전으로는 양반, 평민의 자제를 가리지 않고 나이 8세에서 9세로부터 15세, 16세 된 자는 모두 입학할 수 있었다. 향교의 교생에게 주어지는 특전은 무상교육, 과거 응시의 자격, 생진시의 초시, 면제, 군역의 면제 등이었다. 향교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시설, 숙식시설, 교관의 봉급 등은 모두 국가에서 지급한 학전과 노비를 통하여 마련되었으며 야간 독서를 위한 등류나 서책도 학전의 수입에서 충당되었다. 과거의 특전에 관해 살펴보면 문과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향교에 입적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과거 준비를 향교에서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향교의 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했다. 또한 매년 6월에 도회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서는 생진시의 초시를 면제해두는 특전이 있었다. 이 밖에 가장 큰 특전은 군역을 면제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조선 중기에 이르면 이 특전을 악용하여 공부에 뜻이 없으면서도 군역을 면제받으려고 앞다투어 향교에 몰려들었기 때문에 군역의 자원이 부족했다. 그리하여 정부는 정기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이 나쁜 학생을 군역에 충원시키는 이른바 낙강충군제를 실시하였다. 교육의 연한으로는 향교의 교육연한은 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것 같지는 않다. 군역의 대상이 부족할 경우는 연령의 상한선을 20세까지 제한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40세까지는 향교에 머무르며 학생 신분을 허락받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 내용은 소학, 사서오경을 중심 내용으로 삼았으나 근사록, 제사 등도 가르쳤다. 농업과 잠업에 관한 서적이 사용되었다는 점으로 보아 약간의 실업 교육이 행하여졌음을 알 수 있다. 향교의 구조는 대성전과 문묘, 명륜당, 동제와 서제. 향교의 교관 제도로는 조선시대의 향교 교관 제도는 경국대전이 완성된 세조, 성종 연간을 중심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있다. 조선 초기의 향교 교관 제도, 경국대전 완성 전 태조 때에는 향교 교관으로 교수관과 훈도관이 있었다. 6품 이상은 교수관이라 하고 7품 이하는 훈도관이라고 불렀다. 조선의 향교는 주부군 현에 각각 1개교씩을 설치했는데 전국 향교에 파견할 만큼 유자격 교관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여 대과에 합격하지 못한 생원이나 진사를 교관으로 파견할 경우 교도라고 불렀다. 생원 진사를 교도로 파견하여도 부족한 경우가 있어 부득이 학장을 선임하게 되는데 학장은 그 지방에서 경서를 통하고 나이가 들은 사람 중에서 관찰사가 선임하는 관료가 아닌 교관이었다.
이 때문에 학장의 직은 관직이면서도 신분은 관리가 아니었다. 학장은 생도의 면학을 지도하면서도 봉급은 없었다. 그러나 호역은 면제받았다. 조선 왕조는 건국 초기부터 중앙 집권적 왕권을 강화하고 유교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사회 체제를 확립하려는 목적에서 국가에서 양성하고 선발한 새로운 이념에 따르는 관리를 지방 교관으로 파견하였다. 그러나 군이나 현해까지 파견할 교관 자원이 없어 부득이 부 이상의 향교에만 중앙에서 파견하고 그 이하의 향교에서는 학장을 선임하여 생도를 지도하게 하였다. 조선 중기 이후의 향교 교관 제도 경국대전 완성 후 경국대전의 완성으로 조선 왕조의 제반 국가적 기반이 확립됨에 따라 향교의 교관 제도도 확립되었다. 이때부터 향교 교관의 명칭은 교수관과 훈도관으로 고정된다. 그 자격을 보면 6품 이상은 교수관이고 7품 이하는 훈도관이다. 그 밖에 법제상의 명문은 없으나 실제로 군현 향교에서 생도의 교육을 담당하던 학장이 있었다. 법 규정에 따른 유자격 교관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성종 때부터 생원이나 진사를 훈도관으로 파견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그 후 각종 병난을 겪은 후에는 법정 자격 교관을 확보할 수가 없어 학장으로 향교 교육을 지도하게 하고 이들을 감독하고 장려하는 향교 제도관이 등장한다. 이것은 법제 속에는 규정되지 않았으나 선조 때부터 만들어져 조선 말기까지 운영된 제도이다. 향교 제도관은 학장으로 충원된 교관들을 감독 지도하던 장학 행정관이었다. 교관의 자격으로는 문과에 합격한 자로 그 선발은 경국대전에 의하면 매년 정월에 사서 3경을 시험하여 40세 이상이 된 자로 하였다. 교관의 연령은 40세부터 70세로 한정했다. 이 때문에 대과에 합격하여 자격을 갖추었다. 해도 나이 40세가 되어야 교관으로 파견되었다. 각 도의 도호부 이상의 향교에는 교수관을 한 명씩 파견하고 그 이하의 군현 향교에는 훈도관을 한 명씩 파견하였다. 향교 교관의 정원은 영조 20년에 완성된 속대전에서 모두 폐지되는데 이는 정부에서 향교의 교관을 파견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조선 후기에는 향교의 교관을 파견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 원인으로는 향교 교육이 연산군 때부터 크게 퇴폐하기 시작하여 선조 때의 각종 병난으로 그 교육이 마비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의 관학의 교관은 모두 중앙정부에서 선발하여 파견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중앙 집권적인 왕권을 강화하고 유교 이념에 입각한 새로운 사회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새로운 유교 이념에 입각하여 국가에서 양성하고 선발한 관인을 지방교관으로 파견한 것이다. 조선 후기 향교의 변화 특징, 강학 기능 상실. 조선 왕조는 초기에는 향교 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중기 이후에 관학교육기관에 대한 비판적 언론, 사학교육기관의 활성화로 인해 학도들은 향교를 기피하고 서원, 서당 등 사학기관을 찾게 되었다. 이에 조선 왕조는 향교 교육을 정상화하려 힘썼으나 실패하고 결국 교관의 파견을 포기함으로써 향교는 강학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향교는 문묘의 향사를 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춘추강회에만 그침으로써 교육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 춘추강회란 생도들에게 봄에는 제술, 가을에는 강독을 시험하는 평가를 말하는데 이처럼 향교의 교육 기능이 평가에만 국한되자 조선 후기의 각 향교에서는 향교의 강학 기능을 회복하고자 양사제라는 별도의 교육기구를 향교 부속으로 설치 운영하기도 하였다. 양사제 정원이 대개 10명에서 15명으로 양사제 학생의 신분은 특별한 제한이 없었다. 양사제 재생들은 4개월 정도 향교에 모여 매일 각기 자기가 읽을 책 한 편을 통독하고 한 번 쓰며 해가 오전이 되면 거처하는 제실로 물러나 몇 줄의 과정을 짓거나 글을 숙독하고 잠을 자는 일과를 반복하였다. 공부하다가 의심스러운 것은 기록해 두었다가 다음날 훈장에게 물어보았으며 10월과 11월 사이에는 강독에 전념하고 4월, 5월에는 과거 문장의 형식에 맞도록 시부, 의의, 표책 등을 지어 관장이나 훈장에게 검사받았다. 교생 고강 등록제. 조선 후기에는 향교의 교육 기능이 약화되고 평가 기능만 남자 이를 제도화한 것이 교생 고강 등록제이다. 이 제도는 특히 향교가 일반 서민층의 신분 상승의 수단이 되고 따라서 많은 군역 면제자가 나타나게 되자 이의 해결을 위해 시행된 것이다. 향교의 교생들을 대상으로 소학이나 사서 등 유학의 기본 경전에 관한 초보적인 이해 여부를 시험하고 이 결과에 따라 군역을 치게 하거나 납포라는 방식으로 벌금을 물리게 하는 학교 통제 정책이었다. 잡과 교육. 조선시대 여러 법전에 의하면 자연과학은 잡학으로 취급되어 천시되었고
더욱이 양반 계급과는 거리가 먼 학문이었다. 잡학은 다만 중인 계층이 연구하게 되어 있었다. 중인 계층은 양반 신분에 속하지 못하며 그들에게 종속되어 복무자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중인 계층은 세습되었고 자연과학 부문 연구기관은 학교가 아니라 해당 관청 소속이었다. 기술교육으로 중앙은 주무관청, 지방은 각 지방관하에서 각각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율학은 형조, 산학은 호조, 도학은 소격서, 천문학은 관상감, 의학은 전의감, 역학은 사역원에서 담당하였다. 교육의 목적으로는 기술관 양성, 잡과 과거로는 역과 의과, 율과, 음양과 등 사과가 있었다. 잡과 합격자는 사역원, 전의감, 관상감 및 형조 등의 총 7품 이하의 기술관으로 채용되었다. 잡과의 과거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기술직을 양성하는 공장 교육도 존재하였다. 특징으로는 과학, 기술, 직업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과학, 기술 교육과 선발은 각 담당 관청에서 실시함으로써 국가의 통제를 받았다. 중인 계급에 의해 세습됨으로써 과학, 기술 발전에 제약을 가져왔다.